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하는데, 자, 임소니아 나와서 지난 시간 수업 정리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있었던 21세기 과학기술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들이 많이 부실한데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어장안의 요약 정리, 가르마조 요약 정리, 급조조 요약 정리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 우리 4명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장안의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장안의 요약 정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장안의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장안의 조는 과학기술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뜻을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과학기술자의 역할의 뜻은 우선 자기가 마땅히 할 직책이나 업무라고 해주셨고, 이제 역할 내용은 역할의 3요소에는 제품 생산, 이윤 추구, 삶의 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공생개발이 필요하고요. 과학기술을 남용하지 않는 윤리적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게 과학기술자의 역할입니다. 이제 과학기술자의 자질로는요. 우선 과학기술자의 자질의 뜻은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 정도를 의미하고요. 과학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분석적 능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 공학적 지식의 개성 창의성이 추가되는 개성 창의성 자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문학, 자연과학을 통합적 학문을 익혀야 하고요. 포괄적 지식, 즉 사회 구성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과학기술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성과 감각, 여기서 디자인은 설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디자이너의 감성과 감각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개성 있는 그런 감성과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사고방식과 수평적 사고방식, 수직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자기 분야에서 기초를 두고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분야, 여러 분야까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르마조의 요약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가르마조는 과학기술자의 역할과 자질을 설명하기 전에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알려주는데요. 과학기술자란 공학적 원리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원리에 적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과학자와 기술자를 과학기술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과학기술자의 역할에서요, 고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이 기술이 발전해 왔지만 그 시대와 상관없이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공통점을 볼 수 있고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재는 초기부터 과학적 기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그러면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현실 가능한 시스템 등의 원리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 설계를 수행하는 역할,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번영을 결정하는 역할,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연구를 하는 역할,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학적 산물 제작, 설계하는 역할을 과학기술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자질에 대해 보실 텐데요. 21세기는 한 분야만 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21세기 과학기술자의 자질에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무분별하게 기술을 개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가져올 모든 방향의 결과를 예측, 의식하는 능력,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시각,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자의 자질을 상실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한다면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조조 내용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급조조는 처음에 21세기 과학기술의 흐름을 21세기 과학기술의 흐름을 하기 전에 20세기와 21세기의 과학기술 흐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20세기 과학기술 흐름을 보면 일단 학문의 세분화, 각 분야의 전문성이 강조되었다면 21세기에는 학문 간 통합과 기술 융합, 그리고 20세기 개발 지향적이었다면 21세기는 지속 가능한 개발, 20세기에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미비, 21세기는 과학기술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흐름을 봤듯이 21세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자의 역할도 또 바뀌는데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거시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녹색 성장의 원동력인 친환경 기술 개발, 에너지 고갈 대비를 대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사회를 항상 염두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절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내용. 어제 배웠듯이 윤리의식이나 올바른 가치관은 다들 아실 거고, 통합적 지식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학과와 비슷한 그 전기와 기계가 합쳐진 그런 지식이라고 예를 들면 되고요. 일단 공통적인 내용은 앞에 내용이 얼마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조의 그 요약 정리였습니다. 정리할 때는 그 친구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요약하면 안 되죠. 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했던 오류 때문에 시간을 되게 같이 낭비했는데, 요약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반복하면 다른 사람 시간을 2번이나 뺏는 게 돼요.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쪽 사람은 왜 거기에 자기가 달라붙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가리면서 남도 못 보게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 요약 정리하실 때는 뭐 이미 다 앉아서 느끼셨겠지만 요약 정리하는 사람이 갖는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거하고 안 중요한 거 구별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혹시 이해를 못했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자기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려고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 주들은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가 조사한 주제는 산업사회의 과학기술자와 지식기반사회의 과학기술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조의 발표 구성인데, 먼저 그러니까 두 시대 과학기술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학기술자, 그리고 산업사회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학기술자는 누구일까요?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련기관에서 습득한 자연에 대한 법칙,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각 분야의 기술적인 측면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사회 과학기술자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산업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여기 보시듯이 공업의 경제의 주축을 이루며 생활 양식과 제도들이 조직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이 사회 특징으로는 먼저 공장이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 가정과 분리된 공장사회, 그러니까 공장이 등장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행해지던 그런 공업이나 일 같은 걸 이제 가정경제 울타리에서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장기계
또 직물기계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생산수단도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차 및 증기선을 통한 운송수단도 이제 훨씬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이게 산업사회 과학기술자들의 여러 활동들 중에 예시를 저희가 조사해봤는데요. 먼저 이 사진은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그 당시의 최신식 증기기관입니다. 이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그러니까 예전의 증기기관에 비해 열 효율, 그러니까 열 에너지 효율 및 그리고 작업 능력이 배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진은 방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뽑아내는 기계죠. 그러니까 이 기계가 발명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기반 사회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식기반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는 여기 보시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진 사회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일단 창의성 중심의 연구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또 경쟁도 세계화되고 있고, 또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 기반 사회 과학기술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요? 저희도 이 시대 과학기술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예시를 또 찾아봤는데, 먼저 이 사진처럼 안철수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안철수가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뭐 예를 들어 V3,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 보안 및 그리고 악성 코드 그런 퇴치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진은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죠. 예, 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경쟁의 세계화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크게 확대되고, 또 과학기술자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더욱더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제품 혹은 지식 자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시대 과학기술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과학기술과 사회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 사회가 좀 수동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때는 과학기술자들은 일단 과학기술을 공급하고 사회는 그것을 수용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자와 사회가 서로 능동적인 관계를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공급하죠. 그러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식 같은 걸 과학기술자들에 말해서 그 과학기술자들은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또 다른 제품 혹은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연구 주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연구 주제의 변화로 환경이 있겠는데요. 산업 사회 때는 이제 물질적인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냥 제품을 막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요즘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환경이 오염됐다는 걸 인식해서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아까 옛날에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린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발표 준비하면서 쓴 자료들이고요. 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것으로 일단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산업사회 과학기술자와 지식기반의 과학기술자의 차이인데요.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과학기술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과학자라는 단어랑 기술자라는 단어를 합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과학기술자란 자연을 탐구하여 과학적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해서 과학적 사실이나 발견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자들을 과학기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주제가 산업사회학 지식기반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뭔가 알고는 있는데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 인물을 설정해서 설명해 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 말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헨리 포드라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산업사회를 대표하냐면요. 이 사람은 자동차 생산을 할 때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를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효율이나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이 사람 덕분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사회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거는 막 공장에서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일하고 연기를 뿜어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키워드를 대량 생산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사회를 기계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 사람 아까 말했듯이 그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해 보세요. 각각 구역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다 아시죠? 저 이 사람 만나면 가진 재산의 0.01%만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윈도우즈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사람을 기술 기반의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했어요. 왜냐하면요. 도스 이거 아세요? 막 지금 실행창에서 CMD를 치면 나오는 창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컴퓨터는 다 이런 식으로 작동했어요. 일단 다 명령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근데 빌 게이츠는 그거를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그런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빌 게이츠를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식 기반의 사회를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런 사회의 특징에서는 기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계속 융합 이러는데 융합 하잖아요. 이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우리 조는. 잠시만요.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아시죠? 전기 자동차랑 가솔린 자동차를 합쳐서 엄청나게 끝내주는 효율의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쵸? 뭐 없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이 스마트폰이란 게 원래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합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융합의 한 예라고 봐요. 네. 이렇게, 어디로 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각각 사회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과학기술자는 숙명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성격상, 죄송해요, 지금 대본 읽고 있어요. 성격상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과학자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산업사회 과학기술자는 장인에 가까워요. 정말 끈질기게 한 우물만 팠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회는 대우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식 기반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누가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막 기술 연구해요? 그쵸? 그런 사회가 지식 기반의 사회인데요. 미래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그에 따라 어떤 과학기술자가 등장할지 알 수는 없지만,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기술자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기술자가 등장할 거예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웹조입니다. 저는 07학번 김민정, 11학번 김진영, 11학번 정지와 사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조는 지금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앞에서 예시랑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정리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누구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를 거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주제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자가 살았던 사회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학우가 산업사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앞서 부조가 잘 설명을 잘 해줬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던 과학기술자들은 기존의 수공업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근데 기계를 만드는 기술의 원동력은 개별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더 나은 품질, 저렴한 가격 제품 요구를 받게 되었죠. 또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로지 과학기술 중심의 사고에만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낮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사회 과학기술자가 주로 수행해야 했던 일들은 기술을 도입, 소화, 개량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사회 과학기술자 사례로는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한 테일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현 학우가 지식기반 사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산업사회 후기 포스트 모던 시기를 지식기반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자본과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양에 따라 생산품의 질이 결정이 되고 결국 소비자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마이크를 안 틀었네. 좀 다시 해야 되나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 또한 이 지식기반 사회의 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특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의료, 통신 같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대우가 낮았던 전문 직종 계열들이 지식기반 사회로 와서는 그 사회적 대우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운송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경쟁 무대가 자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 기반 사회 과학기술자의 역할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첫째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그저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던 MP3가 이제는 음악을 듣는 목적뿐만이 아닌 독서와 영화 감상 그리고 인터넷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 그것이겠고요. 두 번째로 이전에 산업사회 과학기술이 개발하면서 야기된 이런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같은 문제를 PPT가 잠깐 오타가 있었는데요. 자연고갈이 아니라 자원고갈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 화석연료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기자동차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혹시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죽음도 피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질병이겠죠. 그래서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술을 개발한 것 또한 과학기술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활발하게 연구를 띄고 있는 게놈 지도의 연구 같은 게 있겠고요. 넷째로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이에게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게 하는 것 또한 과학기술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지식기반서의 과학기술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폰을 국민들에게 대중화시켜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핸드폰의 인식과는 180도 바뀌게 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지식 기반 사회의 과학기술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의미로 산업사회 과학기술자와 지식 기반 사회의 과학기술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본 노동력이 경쟁력으로 대량 생산에 중점을 두었던 산업사회에 비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 지식이 경쟁력으로 자동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해 단일기술 발명 위주였던 산업사회에 비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삶의 질 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단일기술 발명뿐만 아니라 융합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우는 지식기반 사회로 오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 받겠고요. 예, 저희가 발표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 과학기술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형성되기, 그러니까 지금에 이제 거의 되기 전에는 과학자들은 과학은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학문적인 어떤 기반이 있고 발달해 왔는데 실제로 엔지니어, 기술자들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학자가 아니죠.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거는 학문적으로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의 그 산업기술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공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학이라는 그 분야가 하나의 전문 분야로 형성이 돼서 대학에서도 배웠죠. 근데 옛날에 그 과학자들은 일종의 자연 철학자지만 옛날부터 대학에서 학문의 분야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정체성을 가졌었죠. 근데 기술자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너무 옛날 산업사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제 물론 20세기가 다 지나서 21세기에 진입한 지금은 그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공학이라는 게 공학자가 그 정체성을 가졌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까 흔들었던 말 안 했죠? 네. 아까 질병 개념 지정 얘기가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인간의 개놈 지도는 혹시 인간 유전자 DNA에서 DNA가 수억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간 세포 하나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생명공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순서가 있대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순서, 그러니까 그 수억 개의 DNA를 순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병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기에 예방하겠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질문 했는데 바로 월요일에 이제 그 교수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 마음껏 물어보죠. 생명공학에 대한 것들을 궁금증이 있는 것들은 다 물어보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얘기를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그 산업공학, 그러니까 지식기반 사회의 그 과학기술자의 대표로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스티브 잡스가 그 지식기반 사회의 대표적인 그 과학기술자인가요? 혹시 대답할 사람 있어요? 아까 다 설명할 때 그런 거 질문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세요. 네. 스티브 잡스가 지식기반이고요. 네, 가수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융합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융합? 그러면은 이제 지식기반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식융합이라서 어떻게 지식을 융합했는데요? 예. 김경국입니다. 그 처음 마우스 안전사에 그 처음 컴퓨터 원래 도스 기반에서 마우스를 도입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있던 애플사에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사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솔직히 스티브 잡스가 지금 애플 CEO로 있는데 애플에서 나오는 게 다른 컴퓨터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새로운 기능이라던가 예를 들어 전에 앱스토어라고 아세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스티브가 그걸 만들어서 이번에 아이폰이라든가 성공하게 됐고. 새로운 걸 만들면 지식기반 사회 과학기술자예요? 그러면 옛날에 산업사회에서 어떤 방적기를 만들었던 사람도 새로운 걸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새로 만든 사람도 그럼 그 사람들도 지식기반 사회의 과학기술자겠네요. 만약에 경크의 그 기준에 따르면. 네, 딴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없어요? 네. 지식이라는 게 맨 처음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게 지식기반 기술자의 것 같은데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두 사람 설명이. 자, 그럼 한번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이 지금 세조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제 쭉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들어가시죠. 더 질문 없죠?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의 부류가 있죠. A라는 부류하고 B라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사회, 하나는 지식기반 사회의 그 과학기술자인데, 이게 어떤 그 대상이 있는데, 이게 A 부류에 속하는지, B 부류에 속하는지 구별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구별해요? 여러분들이 쭉 있죠? 그러면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김광근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일걸요? 그쵸? 예, 남자예요. 근데 왜 남자라고 해요? 제가 물은 게 그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A하고 B의 두 부류 중에 왜 이 사람을 여기다가 분류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김경근이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얘는 왜 남자죠? 이 사람은? 네, 맞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스티브 잡스가 왜 지식기반 사회의 그 과학기술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예, 지식기반 사회의 과학자의 특징들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여기다 대놓고 이거에 하나씩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한 7, 80%가 이쪽에 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에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분류하거나 일단 분류를 보류하는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일단 그 지식기반 사회의 그 과학기술자라고 모두 다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식기반 사회는 정보하고 지식이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이 산업사회는 그 노동력이래요.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의 그 애플사를 만들 때 자본과 노동력으로 그것들을 개발했어요. 뭐 자본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밤새 노동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집약적. 그러니까 자본하고 노동을 대량 투입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만든 그거보다도 실제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정보나 지식을 이용한 게 더 많죠. 실은 공장도 안 지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이라는 건 단지 돈뿐이 아니라 그런 공장 시설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가지고 맨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패스예요. 그럼 여기 맞아요. 정보 지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이제 어떤 일을 해냈어요. 그럼 두 번째, 자동화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그러고 여긴 대량 생산에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실은 이제 여기서 대량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는 실제로 만약에 지금 애플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라면 그거는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품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쓸 때 효율적이고 그리고 뭔가 개인의 그런 것들에 더 만족을 주기 때문에 좋은 물건인가요? 예, 그쵸? 왜냐하면 게다가 여러분 다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갖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량 생산 위주였으면 잔뜩 찍어갖고 모든 사람이 갖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그 사용자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개별적인 활동이나 개성, 취미 같은 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삶의 그 현실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일종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는 삶의 질이나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 기술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아이패드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죠. 현실적으로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질적으로 더 좋은 취미 쾌적하고 더 재미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증진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사회적 대우가 낮았다고 했는데 전기산업사회에서는 대우가 낮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과학자들은 학자였지만 엔지니어들은 기술자였기 때문에 훨씬 사회적인 그 위치가 낮았어요. 근데 물론 후기 산업사회에 오면서 엔지니어들이 절대로 낮은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 가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로는 20세기 후반부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공대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공학을 전공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가 좋고 가장 엘리트 그룹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거는 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똑같은 엔지니어라고 그래도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엔지니어 그러면 대충 비슷한 대우를 받았는데 요새는 엔지니어들이 세분화되면서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연봉이 확 높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이 되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더 대우가 낮아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지식 자체가 되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기 산업사회하고 이제 와서 후기 산업사회의 비교일 뿐이고, 여기에다가는 아마 여기서는 그 사회적에서 보편적인 그 전체적 계층이 갖는 것에서 평준화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개인차에 따라서 똑같은 그 엔지니어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사회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에 따라서. 빌 게이츠나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월등하게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보다 이제 융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한 대로 옛날에 전화를 걸고 컴퓨터로는 컴퓨터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다 같이 하는 그런 게 됐죠. 그리고 아마 더 많이 융합이 될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기계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쪽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네,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누가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시로 든 이유는 왜 스티브 잡스를 지식기반 사회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자로 예로 들었어요. 지식기반 사회의 기술과학자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건지 분류를 못하면 그거는 자기도 왜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 써 있어서 그냥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때는 빨리 바로 그 했던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준으로 가서 거기에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면 금방 하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동떨어져서 그냥 그 개체만 가지고 그 개체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경근이가 남자인 이유는 신체적으로 남자가 갖는 특징을 가졌고 성향이 그렇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설명해야지, 얘는 남자니까 남자라 그러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조가 되게 잘 정리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먼저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걸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서로 차이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차이점 비교할 때 뭘 하라 그랬죠, 제가? 네, 먼저 기준 정하라 그랬죠. 뭐에 따라서 이게 차이점을 대비를 할지. 그래서 먼저 기준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산업사회의 그 특징, 그 다음에 지식기반 사회의 특징. 그래서 결국은 두 칸을 만든 다음에 일정한 첫 번째 어떤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뭐예요? 투입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 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 주 인풋이 뭔가 하는 거에 따르면 여기는 자본이나 노동인데 여기는 뭐 지식이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의 형태로 보면 하나에 대한 전문 지식인데 여긴 융합이다. 그래서 여기 기준을 먼저 명료하게 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죠. 그쵸?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앞에 두 조가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조사를 했지만, 쭉 제가 걱정했어요. 또다시. 다음 시간에 수업 정리할 사람들이 오늘 그 수업 정리한 사람처럼 또 이상하게 할까봐. 요번에 그렇게 정리한 이유는 누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발표한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요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다시 요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거는 이제 아직까지 안 배우셨지만 적어도 비교하는 차이점이나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기준을 정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감별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네. 혹시 이제 또 다른 두 조가 이제 그 발표를 했었는데 남은 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발표 잘하려고요? 네, 그런 거보다, 예, 물론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남한테 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기 때문에? 네, 지식기반 사회의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 있어요. 여러분은 몸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지식기반 사회에 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정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이때까지 키우고 교육하신 분들은 예, 산업사회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몸은 그 지식기반 사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자기 삶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은 그 산업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가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일단 미래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자기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사회고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나머지 대학 4년을 보내고 그리고 계속 인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왔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나는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 지식기반 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만큼 되게 그런 만한 자질을 가진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거하고는 좀 못 미치거나 부족해서 이 남은 그 대학생활 동안에 보충을 해서 따라잡아야 될 게 있고 이렇죠. 제가 자기소개서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남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글을 쓸 수가 있고 뭐 하는데 실제로는 남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실제로 자기가 뭐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기보다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남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와서 혹은 글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요? 뭐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와서 나는 이런 게 좋고 나는 이런 게 싫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남이 이렇게 나를 제3자로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좀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나 이런 거 싫더라.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그리고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봐.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런 게 좋아. 나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어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남의 입장에서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쓰시면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기회에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읽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글 쓰실 때 이 질문을 하세요. 단계별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쓸 건지, 뭘 쓸 건지. 이건 달리 말해서 이걸 왜 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10년 후에 여러분이 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제에다 써놨지만 한정해서 썼어요. 뭐냐면은 이제 10년 후면 여러분 몇 살이죠? 30살. 30살이면은 대학을 졸업해서 아마 2, 3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회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나 혹은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반에서 써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뭐 이걸 했어요. 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쓰는 거는 그거 아니고요. 뭔가 목적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아니죠? 예. 그 회사마다 뽑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부서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어차피 난 똑같은데. 달라져요. 그쵸?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회사에 취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지?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해온 게 뭐지? 왜 물어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막연히 난 이렇고 스펙을 쭉 나열하는 거 말고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보면은 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딱 한 장만 쓴다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밖에 안 써요. A4 용지 한 장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별로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것저것 해갖고 주제가 많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강조할 것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락이 5단락이 된다면 5개의 특징을 쓸 수 있겠지만 그 특징들은 각각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제목,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한 가지 그 포인트를 향해서 쭉 수렴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거가 쫙 이렇게 리스트가 생겼는데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강조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한 문장씩 써오라 그랬죠.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경구를 하나씩 만들라 그랬죠. 한번 제가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예, 기열. 네. 기열이는 어떤 사람? 저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구는?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네. 이러면은 포인트가 몇 개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나는 최고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면
제목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뭐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썼는데 밑에는 나는 최고다. 뭐 나는 뭐 성실하다.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뭐죠?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소개서 보면 온갖 좋은 말은 다 써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없는 걸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기어리처럼 그때 한 가지만 택하세요. 뭐? 긍정적인 사람. 그럼 거기에 맞는 그 경구는?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한다. 좋은 것만 생각한다? 뭐 밝은 면만 생각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맞았어요, 이제는. 예, 그 다음에는 형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경구는? 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근이 화장실 갔고, 관우. 예. 끈기 있는 사람이다. 그쵸? 경구는? 아직 생각 안 해봤고. 네. 그 다음에, 대휘. 네,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네. 네. 경구는 예술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좀 이렇게 그렇지만 맞아요. 그 다음에 종현이. 네. 나는 네, 준비하는 사람이다.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준비하는 사람인 거는 다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좁혀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실은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 뭐 저기 집중력 있는 사람, 예술적 감각 있는 사람은 다 예술적 감각,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끈기 이런 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주어가. 나죠. 어떤 사람의 속성이죠. 준비한다는 거는 속성이 아니고 뭐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거는 꼭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자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세민. 안 왔어요? 김세민. 네? 생각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 너무 건호. 아직? 네, 그러면 주황. 네. 네,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매사에 끈기가 없어. 그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에이, 아니죠. 실은, 그니까, 예.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여러 개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 해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 몹쓸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은 저런 것들도 실은 자기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꼭 굳이 부지런하고 되게 집중력이 있고 뭘 꼼꼼하고 준비 잘하는 그것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만약에 회사 인사과 직원이면은 그런 이력서는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소개서에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런 자기가 그렇게 썼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런 군뱅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굳이 계속 뭐가 잘 돼야겠다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버리고 그냥 자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거를 나쁜 거 좋은 거로 바꿔요? 바꾼다기보다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저번에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일종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게으르고 막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떤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자기소개서에다가 그걸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뻔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막 해보니까 하나씩 머리에 하나를 강조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한 가지만 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써야 할 내용하고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랬죠, 아까? 뭐 게으르고 뭐 움직이기 싫어하고 막 이런 거. 그 말은 아까 같이 다르게 얘기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들을 자기의 단점으로 그 말할 수 있는 내용,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빼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부각시키는 말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걸 강조하거나 그거에 포인트에 맞춰서 글을 쓸 때 안 써도 되는 거랑 꼭 써야 되는 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충 뭘 써야 되는 건가 하는 게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읽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내는 자기소개서 쓰라 그랬죠? 예, 회사나 아니면은 그 입학원서. 그거 읽는 사람들은, 몇 개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천, 뭐 수백, 이렇게 여러 사람 걸 보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이라 그러면 뭐 그 사람 칭찬하는 거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서 한눈에 본 다음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건 보고 안 봐도 될 것 같은 건 그냥 바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번에 뭐예요? 한눈에 봐서 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써야 되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러면 선택하고 싶은 걸 써야겠죠. 선택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거는 보고 싶겠고 선택하고 싶겠고, 그런 게 아니면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뽑는 분야가. 그래서 그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써 있으면 결정할 거예요. 나만큼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주는 정보만큼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정보를 주거나 꼭 줘야 되는 정보를 안 주거나 이러면 안 되고, 필요한 것을 맞춰서 줘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좋게. 뭐 물론 여러분도 쓸 때 자기 좋게 쓰지만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맞춰줘야 되고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저는 아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썼어요. 좋은 말이죠? 진짜? 진짜? 아까 성실하다고 했어요. 집중 잘한다 그랬죠? 어디 갔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집중을 잘한다고 쓰면 진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어떻게 했고 그거하고 관련된, 그리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구체적 예, 그거를 입증할 만한 실제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옷잔한 거,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쓴 거,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을성 없는 사람한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실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구든지 말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되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뭔가 특별한 거. 이 특별한 걸 원한다는 거에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서 내가 이 쓰는 한 편의 글에 꼭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뭔가 한 가지라도 감동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시면 돼요. 감동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첫 번째로는 남다른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감동이 되고요. 또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감동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감동해요? 네, 꼭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글을 보니까 글이 너무나 단정하고 읽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감동해요, 가끔. 그리고 되게 성의 있게 썼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읽기 좋은 걸로 쓰시면 돼요. 아까 같은 말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목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제목을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트 하나, 내가 다른 여러 장점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제목으로 해서 제목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뭘 썼냐면 어떤 친구가 되게 잘 썼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교사나 교육을 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는 뭐 이럴 때 어느 그 청소년 축제, 교육 축제에 가서 이런 걸 체험했고 이런 데서 인턴을 했고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그 세미나에 참석했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고 해서 되게 상세하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했던 일들을 잔뜩 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좋은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자기소개서죠? 1. 내가 해볼게요. 1. 대학원 진학용. 2. 그 다음에 뭐 연수 평생 교육을 하는 직업 교육 하는 기획자. 3. 대학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교사. 4. 정부의 어떤 그런 기획하는 기관. 어디? 대학원? 대학원? 글쎄요, 그 사람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걸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대학원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학원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뛴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어떤 연구해낼 수 있는 사람 있죠. 깊이 있게.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다르게 어떤 문제를 파악해내는 사람, 비판적이거나 분석적 사고가 있는 사람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면 좋겠어요? 예, 현장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곳에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나 그 기관을 정하세요. 쓸 때. 물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회사 홈피에 들어가서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뭔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역량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원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써요. 어떤 친구가 썼는데 앞에 자기 인생의 배경에 대해서 쭉 썼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가게에 이제 들어가려고 NGO 그 단체에. 그래서 앞에 자기가 어렸을 때 봉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를 전체 글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썼냐면 내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에 내가 꼭 필요한 이유, 첫째, 둘째 이렇게 3분의 1을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뭘 더 알고 싶겠어요? 네. 왜 이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앞에 왜 그 지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건 나한테 안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 역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생이 되게 소중하니까. 예, 그건 여러분 입장인 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단 뒷부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보다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세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쓴다. 어떤 친구가 써왔는데, 먼저 성장 배경, 가족관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나의 장점과 단점, 지원 동기, 이런 게 제목이었어요. 그 하위 문단에. 뭐 나쁘지 않죠? 회사에서도 어떤 때는 그런 서식에 따라서 쓰라고 그거를 기본 서식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실은 그거는 언제적인 자기소개서예요. 20세기. 20세기는 어떤 시절? 학연, 지연, 혈연이 되게 중요한 시대죠.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성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는 그렇게 썼어요. 이력서도 옛날에는 어디서 출생한 거부터 썼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가문이 어딘지 이런 걸 중요시했는데,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는 어떤 시대? 세계화 시대인데 담이 허물어진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 그런 것들이 담이라면 그런 게 튼튼한 사람들은 어때요? 좋죠? 예. 근데 반대로 또 담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가려고 할 때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담이 너무 견고하면 나가고 싶은 사람, 자기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기도 해요. 근데 원하거나 말거나 21세기에는 그런 담이 무너져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이 30세 됐을 때 한국에서 직장을 얻게 될지,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 남미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 동남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쵸? 단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혈연, 지연, 학연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냐 하는 상당히 그 사람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요번에 쓰실 때는 뭐 성장 배경 이런 거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위주로 해서 각 단락마다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쭉 쓰세요. 그 다음에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썼으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쓰세요. 뭐 성실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제목이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저 그거 말고도 되게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쓰는데 뭐에 입각해서? 긍정적 사고를 한다는 것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동아리에서 그걸 했어요. 만약에 동아리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면이 있죠. 리더십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딴 사람하고 협동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목은 뭐예요? 긍정적 사고죠? 그러면 리더십 이런 거가 아니에요. 거기 그 동아리 활동에 장을 활동했던 거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긍정적 사고를 갖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제목하고 뒤에 내용이 전혀 다르게 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원포인트 메시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냉정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위 제목이었는데, 그때 냉정하다는 말이 뭐였냐면 내용을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뭔가를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냉정하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냉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되게 모호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냉정 대신 뭘 써야 돼요? 냉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네, 냉철이 더 좋죠. 아마 생각은 냉철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냉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물론 쓸 때는 너무 그거 입각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써지니까 다 쓰시고 쭉 보면서 다시 읽으면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면 적절한 단어로 바꿔서 제일 이해되기 쉽게 쓰세요. 그리고 부정적 어휘보다는 긍정적 어휘 쓰세요. 아까 게으르고 뭐 움직이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놀기 좋아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게으른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예, 똑같은 것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눈에 들어오게 쓰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문서들은 뭐예요? 일단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가지고 쭉 읽을 수 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단락이 잘 구별돼 있으면 한눈에 들어오고 그 단락에 소제목이 붙어 있으면 더 한눈에 들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백이 적절하면 한눈에 들어오고 활자가 보기 좋은 크기면 한눈에 들어오고 맞춤법을 잘 맞춰서 써 있으면 한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그 반대는 다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분야가 뭔지 정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 없는 내용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쓰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을 몇백 점을 맞았다. 근데 실제로 내가 일하려고 하는 데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는 부서예요. 그러면 그런 건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다른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어떤 부서예요. 그러면 중국어 뭐 이런 거 쓰는 건 더 좋겠지만 뭐 나머지 있죠. 무슨 뭐 자기가 되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지원하면서 뭐 리더십이 좋고 뭐 활동을 잘하고 그런 것들은 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4용지 한 장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뭘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쓰세요.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 그 다음에 남다른 점이 뭔지 그 다음에 아까 쓴 내용들이고요. 일치하는 내용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글을 쓰실 때 제목은 질문이고 내용은 답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항상 긍정적인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질문이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그 읽는 사람이 맨 처음에 제목을 보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용이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래서 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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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항상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이랬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네. 어떻게? 왜? 뭐? 무슨 얘기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목을 읽으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상상할 내용들을 내용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목은 질문이고 내용은 대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보고서 독자가 기대하는 내용을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제목에 그렇게 썼으면 뒤에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쭉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게 원포인트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날 소개한다면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여러 얘기 말고 한 가지만.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은 얘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뭔가. 그러면은 글을 배열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핵심적인 걸 어디다 써요? 맨 위에, 맨 아래. 맨 위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의 순서를 할 때도 메시지 배열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 위에 나머지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거 위주로 많은 분량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덧붙이는 걸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한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기획사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발한 거를 써야 되니까 저기는 잔머리를 잘 굴리고
그 다음에 놀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르대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잔머리를 잘 굴리기 때문에 뭘 갖다가 기획을 잘한대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하나만 한 가지를 보면은 금방 그 의미를 캐치한대요.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좋긴 한데 내가 그거 보고서는 참 잘 썼네요로 뽑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어나 속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눈치가 빠른 거는. 네? 센스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한 가지를 보면 감각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잔머리 잘 굴리는 건 뭐예요? 되게 순발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목록 만들 때는 눈치가 빠르다, 그 다음에 잔머리 잘 굴린다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쓸 때는 이 말을 좀 좋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쓰셔요. 네. 이거 이제 한눈에 파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제목을 다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게 제목 아니고 그 글의 제목을 다시고 그 다음에 문단을 꼭 나누세요. 거기 제가 과제에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4 내지 5단락으로 된 글로 완성을 하시고요.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 쓰세요. 간결하게. 그래서 긴 문장보다는 딱딱 끊어지는 문장이 좋고 딱딱 끊어지면 이렇게 읽다 보면 어색하죠. 그러면 연결어들을 넣어서 다시 하시면 돼요. 정서법 틀린 건 애초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쓴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한글에 분명히 빨간 줄 나오죠. 맞춤법 틀리면. 근데 그 빨간 줄 있는 거를 그대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C예요. 그거는 실은 사람이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번에 그 과제에 올릴 때 빨간 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빨간 줄도 종류가 있죠. 그 고유어라든지 약어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빨간 줄이 치는데 맞춤법 틀려서 빨간 줄 친 거는 그냥 무조건 안 읽고 C니까 그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글씨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기체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아주 가장 보편적인 거. 명조, 아니면 고딕 그 정도.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읽는 사람은 수백 통의 그 자기소개서를 읽게 되는데 그런 그 글씨체의 개성을 갖고 감동되지 않고 읽기 가장 편한 문서를 우선적으로 보니까 그거에 유의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뒤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쭉 보시고 나중에 뒷내용들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다 작성하신 다음에 지금 10가지가 쭉 있는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스티커 메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1번은 뺀다 치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해갖고 다 읽은 다음에 질문 쭉 해보고 거기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가지고 보충을 하셔서 마지막에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 언제까지 올리라고 월요일까지 올리는 걸로 해놨나? 그러니까 한번 쭉 자기 돌아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했던 그 지식기반 사회에 과학기술자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역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10년 후니까 지금의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쓰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짜죠? 가짜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아닌데 진실일 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어나진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되게 진심으로 썼다면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는 앞으로 남은 10년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되게 진정성 있게 쓰세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그 진정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남다른 그런 걸 강조하는 거, 읽기 좋은 것들이요. 잊지 마시고 내가 뭔가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좋은 가치가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 글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그 잘 보시고 월요일 그다음에 화요일에 거기에 맞춰서 잘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오시는 월요일에 오시는 분은 생명공학을 전공한 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게놈 지도라든지 뭐 유전학에 대한 게 되게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때 충분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메카트로닉스 그 전공자로서 필요한 것들 다 물어보세요.